주디드 버틀러 위태로운 삶 2장을 요약을 해왔고요. 폭력, 애도, 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반쯤 하다가 열이 나서 한 4일 알마노에 다 와줘 하는 거라서 약간 전반부는 제가 정리하겠지만 저도 약간 좀 처음 보는 내용 같은 위태로운 삶이었군요. 위태로운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책 내용을 거의 요약을 했고, 그리고 버틀러가 다른 책에서는 좀 차세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 2장에서 좀 본인의 메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는 좀 현실 사례랑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이론, 가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버틀러는 우리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 상실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 그에 따른 애도라는 과제, 이런 조건 속에서 공동체를 세울 기반을 찾는 일과 관련된 차원의 정치적 삶을 고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버틀러는 본인의 이게 어떤 보편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페미니즘 운동이나 어떤 국제적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하나의 제안으로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이런 제안으로 전개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감성과 어떤 좀 그런 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버틀러는 인간으로 인정받는 조건,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이 되게 해주는지에 대한 논의로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논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위치와 역사가 다르더라도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 상실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은 어설프게라도 우리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묻고,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 욕망하고 사랑했다는 것, 욕망을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동체로서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부분적으로는 몸, 욕망과 취약성의 장소, 자기주장이 강한 동시에 외부 요인에 노출된 공고성의 장소로서 몸의 사회적 취약성에 의해 종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실과 취약성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몸들이라는 사실, 애착관계를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며 타인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폭력의 위험에 넣이면서도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프로이트를 가져오는데, 후기는 좀 다르지만 초기 프로이트의 성공적 애도가 다른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애도가 성공을 한다면은 대상이 그 애도하는 대상에서, 슬픔에 잠기는 대상에서 슬픔을 뭔가 벗어난 그런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고, 대상들 사이 소환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버틀러는 이러한 관점이 성공적 애도라고 보지 않고, 애도는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게 된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변화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상실이 초래하는 변화를 감수한다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뒤에 9.11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상실을 겪을 때 무엇을 상실했는지 언제나 알지는 못합니다. 이건 프로이트의 얘기고, 애도가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알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애도는 상실에 알지 못함의 경험에 유지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상실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유대관계를 설명하고, 유대관계들이 우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너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애착이 나라는 인물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전제 하에서 상실은 나를 이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왜냐면 너에 대한 애착이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를 상실했을 때 나라는 존재의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를 구성하는 유대관계 중 일부를 잃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너를 잃을 때 나 역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슬픔은 우리를 사적 존재로 만들어서 타일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틀러는 슬픔은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의를 갖는 유대관계를 전면에 부각하면서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슬픔은 타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속박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자율적이고 통제권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속박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타자와 나의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발해가 와해되고 있다는 기호들로 나의 발화를 어지러 놓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도중 어디쯤에선가 바로 그 관계들로 인해 내가 사로잡히고 와야 된다는 것을 노출할 뿐입니다. 내 서사는 비틀거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서로로 인해 와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타자 앞에서 와야 됩니다. 만짐으로 인해, 냄새로 인해, 느낌으로 인해, 만짐에 대한 기대로 인해, 느낌의 기호로 인해 와야 됩니다. 버틀러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D&D 문제도 나오지만 이 뭔가 정치적 공동체 명확성이라든지 법적인 틀 합법성을 정취하기보다는 되게 정념,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되게 변인언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어찌보면은 이 내용 자체를 어떤 논리나 이성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감성과 감정에 대한 그런 걸로 좀 이야기를 원하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번역자가 번역줄을 굉장히 많이 달아놓은 이 좀 위치와 어떤 그런 관계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관계의 한 양태로서 젠더나 섹슈얼리스는 반드시 소유는 아니며 오히려 박탈의 한 형태, 타인을 위해 존재 방식 혹은 타인 덕분에 가능한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관계를 구성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관계로 인해 박탈되기도 하는지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시로 60년대에서 80년대 페미니즘 레즈비언 게이 운동에서 역사에서 엑스터시는 두드러진 문점이었는데 여기서는 휘얼로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각주자라는 무아지금이 좀 더 맞는 말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쩌면 엑스터시는 그보다 더 집요해서 어쩌면 줄곧 우리의 관심사일 것이다. 엑스터시의 상태에 있다. 엑스타틱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아의 밖에 있다는 것이다. 뜻이다. 정념으로 인해 자아를 초월하여 이동한다는 뜻인데 또 분노나 슬픔으로 자아의 옆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또는 그 주권대로 나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성적인 정념에서든 슬픔의 감정에서든 정치적 분노에서든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의 옆에서 우리 자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정치적 공동체와 법적 틀 안에서 합법성을 정취하기보다 정념,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고 타인과 묻고 환희에 이르게 하고 화해하고 와해하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삶에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불가역적으로 휘말리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말하고 타인에게 말한다고 하지만 타자와 나 사이 구분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결 불가능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나 있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은 육체적인 삶에서 육체의 치역성과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수많은 정치적 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육체의 온전함과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요청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우리 자율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버틀러는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 요구들이 특히 다른 모든 범주를 가로지르기에 성과 젠더 소수자들, 여성, 민족적 소수자들의 보호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운동의 규범적 목표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버틀러는 이런 존재들을 쭉 깔면서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나 어떤 우리가 예전에 토론했던 어떤 주체성 운동들, 정치, 인정투쟁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내려놓은 다음에 이런 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버틀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명료히 밝히고 옹호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규범적 목표가 있는지 몸이 자리하는 곳, 즉 몸이 우리 밖에 또는 우리 옆에 있게 우리가 아니게 만드는 방식이 정치의 장 안에서 다른 종류의 규범적 열방을 가능하게 할 길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에 초점을 줍니다. 버틀러한테 몸은 삶의 유한성, 취약성, 행위주체성을 암시합니다. 피부와 살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접촉과 폭력에도 노출됩니다. 몸은 또 시선, 접촉, 폭력의 행위 주체이자 도구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게 만듭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해 분투하지만 정작 분투의 목적인 몸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몸에는 변함없이 공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인 내 몸은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닙니다. 버틀러는 계속 이제 몸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타인의 세계에 넘겨지는 몸에는 그 세계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고 몸은 사회적 삶의 용광로에서 형성된다. 실제로 내 의지가 형성되기 전에 내가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타인에게 내 몸이 나를 연결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약육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야기도 했었고 만약 타인과의 원초적 근접성, 의도하지 않은 육체적 근접성에 대한 부정을 기반으로 자율성 개념을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물리적으로 의존하고 서로에게 취약한 존재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차이 없이는 사유될 수 없다는 조건을 공유하는 점에서만 같은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관계성을 기술적, 역사적 사실로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규범의 차원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모든 관계에서 폭력의 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책무로 부과됩니다. 폭력은 언제나 우리가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일차적 유대관계에 대한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자율적인 것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경계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경계로 부획된 존재로만 구현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일차적 타자는 나를 둘러싼 경계 안에 계속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기적으로 와해되고 경계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을 향해 열리는 방식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논점으로 돌아오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채로 되는 순간에 어쩌면 슬픔이 근본적인 박탈의 한 양상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나의 자율성을 반박하지 않지만 체현된 삶의 근본적인 사회성에 이거하여 자율성에 대한 주장을 제안합니다. 그 사회성이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타인에게로 이양되고 타인의 삶이 연루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지 다른 사람 안에 무엇을 잃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박탈의 영역이 나의 모름을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각인된 원초적 사회성의 자극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이러한 통찰이 정치를 위한 규범의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에도의 상황이 오늘날 전 지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발할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메인 다루려고 했던 9.11 이후의 미국의 상황을 연결하는데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에 전 지구적 상황 해놓고 9.11 미국 나와가지고 미국이 꼭 전 지구적 상황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미국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본격적으로 좀 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 적용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미국은 폭력에 둘러싸인 채 폭력을 저질러하고 또 저지르고 있으며 테러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더 많은 폭력을 가책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타인에 대한 일차적 취약성이 가장 무섭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취약성을 부정하고 통제권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전쟁 연료가 될 수 있듯이 이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비군사적인 정치법을 요청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틀러는 슬픔을 빨리 해소하는 충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9.11 이후에 월리엄 세파이어는 밀턴을 이용해서 우울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은 9월 21일에 슬픔 대신 단호한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이미 애도의 부정이며 여기서 우울증이라는 이미 정상성을 상정한 어떤 병리적 규정이고 이것이 어떤 치료나 회복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초기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겠죠. 이 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애도의 부정이며 슬픔을 두려워하면 행동이라는 명분 하에 슬픔을 추방하려는 충동이 생긴다. 그 행동에는 상실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전의 질서로 돌려놓는다는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안전 상태가 흔들린 경험은 육체적 취약성이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취약성을 사유에서 배제하고 추방하는 일은 우리의 태도와 방향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를 뿌리째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슬퍼하는 것, 슬픔을 정치를 위한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고통받는 경험 자체와 동일시하는 지점을 만들어가는 더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나의 방향 상실은 알지 못함 속에 나를 놓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울증에 대한 나르시즘적 집착이 타인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로 전이될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이해를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을 더 취약하게, 더 슬퍼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폭력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겠다는 맹세는 인간 공통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약성이 차별화되어 있고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간 개념을 전제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폭력, 취약성, 애도를 거론하는 맥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더 보편적인 인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심지어 개체화되기 이전부터 1차적 타인에 맡겨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공통적 취약성은 생명 자체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으로 버틀러는 이 취약성의 근원을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나의 형성에 선행하면서 처음부터 발각을 가진 존재로서의 상태입니다. 신생아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에게는 이 원초적 장면이 유기, 폭력, 기하의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절한 욕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취약성을 결핍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원초적 장면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좌절되고 부정되는 자를 살피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떻게 억압으로 고통받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봐라 유지되며 어떤 삶은 잘 보호받고 어떤 삶은 슬퍼야만 할 삶으로서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버틀러는 신문의 부고란을 예시로 슬픔의 위기질서를 설명하는데요. 이제 신문의 부고란은 공적으로 애도 가능한 삶을 배분하는 수단이자 국가구축 형태입니다. 행위입니다. 부고에서 재빨리 인간답게 포장되는 삶이 있는 반면 대표적으로 어떤 정상가족에 있는 책에서도 하는 얘기가 죽었을 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고란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항상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면서 상주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다 그런 관계로 설명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빨리 인간답게 포장되는 삶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죽임당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나 알 수도 없는 수의 아프가니스탄인의 이름은 좀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군사력에 초래한 죽음을 경솔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어기제, 아랍 민족과 성수자 등을 인간이라는 범죄에서 밀어내는 문화적 윤곽은 상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실 종류를 한정시킵니다. 이 질문은 레즈비언계의 양성애 연구가, 퀴어 연구가 성수자에 대한 폭력에 관해 제기해온 질문,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과 동일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유효한 인간 개념들이 인종적 차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인종주의적 토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이것이 단순히 배제된 사람들을 기존 존재론 속으로 편입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존재론의 층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무엇이 실제인가, 누구의 삶이 실제인가, 실제는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비판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비실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탈실제와의 폭력을 겪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부정된 것이기에 폭력은 그들의 삶을 해치는데 실패하고 그들의 삶이 이상하게도 살아남아 있기에 다시 부정되어야 합니다. 탈실제화된 타자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끝없는 유령 같은 존재이며 대테러 전쟁을 끝없는 전쟁으로 상상하는 편집증 역시 이 유령 같은 무한한 적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탈실제화와 담론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탈인간화의 담론이 물리적 폭력을 유발한다는 단순한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담론이 누락을 통해 폭력을 자른다는 주장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라크 어린이 20만 명이 걸프전쟁의 그 여파로 사망했다 해도 우리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삶에 대한 이미지나 사고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의해 발생한 전쟁 사상자에 대한 부고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고가 있으려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틀러는 부고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그런 만들어내는 방식, 애도 가능성의 공적인 배분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거듭 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퍼할 만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론의 한계가 인간의 식별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어떤 죽음은 단순히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불가능하며 공적 담론의 승낙 속으로 사라집니다. 9.11에 쓰러진 희화한 생명들은 국가정체성 개념 안에서 공적으로 환영받지 못했고 에이즈 희생자들은 공적으로 애도 가능한 상실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죽음은 언론 매체에서 기록 불가능하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죽음들은 실제하는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버틀러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이스라엘군에 의한 살해된 팔레스타인 가족을 위한 부고 추도문이 거절된 사례를 들면서 어떤 조건 하에서 공적인 애도가 모욕으로 이어지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짧게 쓰긴 했지만 이 사례가 굉장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그냥 어떤 개념을 그냥 모욕적이다라고 봐도 크게 그냥 별 문제 감정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없죠? 이들의 애도 불가능한 삶을 없애버린 폭력과 그들의 공적 애도 가능성을 가로막는 금지는 탈인간화에 대한 논의를 불러옵니다. 탈인간화와 담론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버틀러는 탈인간화는 담론적 삶의 한계, 금지와 폐지로서 확립된 한계점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여기서 탈인간화의 담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거부 자체가 그 결과로서 탈인간화를 초래합니다.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폭력은 공적인 애도의 행위가 있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신문이 침묵하는 동안 어떤 사건도 상실도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인지의 실패는 폭력의 가해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언론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기자 데니얼 펄의 죽음을 예로 드는데요. 이 죽음은 비교적 쉽게 인간화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호받지 못해 쓰러져간 생명들은 미국인이 아니었던 그들의 생명들은 인간화될 수 있는가? 버틀러는 허용 가능한 곡적 애도 행위 속에서 누가 애도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규범이 어떻게 구획되고 생각되는지, 차별적인 공적 애도의 부분이 어떻게 탈실자를 초래하는 군사적 폭력의 목적에 봉사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죽인 중국 기자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부각되기는 쉽고 그것이 가진 의미도 크지만 사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지 그 외 안에는 부각되지 않고 인간화되지 않는 수많은 죽음들이 숫자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공개적인 슬픔의 인정에 대한 금지가 초래하는 결과는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살해한 사람들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일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우울증, 그리고 상실의 탈실자화를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명령이다. 공적 애도에 대한 금지가 공통역 자체를 형성한다. 공공성은 어떤 이미지가 매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어떤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조건, 어떤 상실이 상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성된다. 이런 금지는 군사적 목표에 기반을 두는 국수주의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적 폭력이 인간적 결과를 폭로하려는 내부 의견을 억압합니다. 세계무역센터 희생자들의 최후 순간에 대한 방대한 보도는 강렬한 동일시를 유발하며 인간의 애도 가능성이 확립될 수 있게 만드는 서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아랍인의 삶에 대한 서사는 공적 매체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버틀러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배제의 논리에 따라 어떤 삭제와 이름 지우기를 통해 애도 가능한 삶이 결정되고 유지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9.11 이후 미국인들이 경험한 것은 일종의 세계주의의 상실이지만 이것은 오로지 특권의 상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적 경계를 침해하면서도 자국의 경계는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특권의 상실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불안, 분노, 안보에 대한 강렬한 욕망, 이질적인 것에 맞서기 위한 국권 강화와 감시에 강하였습니다. 버틀러는 미국에 가해진 폭력을 지탄하면서도 이 트라우마가 미국의 오만을 제공하고 더욱 급진적으로 평등한 국제적 유관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웅대한 나르시즘 한상이 애도되어야 하듯 세계 자체를 미국의 주권적 특권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포기 상실 애도되어야 한다. 따르는 연약함의 개념에서 다른 종류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죠.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때면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미국은 주권이 약화되는 바로 이 시기에 주권을 내세우고 국제적 계약을 파기하고 제네바 협약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며 민주주의를 언제 어디에 누구를 위해 정착시킬지를 수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국가와 개인은 같지 않지만 우리는 미국적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체는 자신을 강화하고 상상적 자신의 온전함을 재구성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취약성, 이중성, 노출에 대한 부정이며 그로서 이 주체는 타인의 그러한 속성을 착취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속성을 자신에게 타자로 만든다 라고 하는데 여기면서 그것이 부여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부시가 당선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재선된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적 주체의 형성과 그 주체가 어떤 폭력성을 행위하는지는 사실 지금 트럼프가 있는 자리에 트럼프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든 간에 그 형성된 주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타자성의 배제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건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부시 행정부가 여성 해방을 아프가니스탄 군사행동의 정당한 근거로 삼은 것은 실화의 표현처럼 백인 남성이 갈색 피부의 남성으로부터 갈색 피부 여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문화제국주의적 페미니즘의 착취이다. 페미니즘을 식민주의적 기획의 성공 여부로 가늠하는 것은 잘못주의며 반제국주의적 평등주의의 지평에서 연대와 동맹을 상생하기 위해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역할과 가능성. 그 속박이, 폭력이든 방치든 다른 어떤 기제에 의한 것이든 말입니다.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아 존재하기와 되기의 조건을 아예 상실하는 것보다는 빈곤이나 학대에 속박되는 것이 낫겠지만 너무나 부적절한 돌봄에 속박된다는 것은 생존의 결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시기에 폭력적인 거나 부적절한 조건 하에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나의 형성이야말로 내 안에 타자를 연루하며 내가 느끼는 나 자신의 이질성이 역설적으로는 타인과 나의 윤리적 연결성의 원천입니다. 나의 실체 중 일부가 타인의 불가사의한 흔적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타인과 나의 차이를 환원 불가능한 방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함은 윤리와 정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버틀러는 이 알지 못함에 윤리적 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처를 입으면 내가 온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맡겨졌음을 그 상처가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상실을 겪었을 때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 같은 면인 것 같아요. 책임감의 문제는 타자로부터 고립된 채로 나 혼자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책임감이라는 문제에 틀이 되는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간이라는 모델에 비추어 이해하고 나에게 허용된 공적 애도 방식이 인간을 구성하는 규범을 보여준다면 나는 내가 애도하는 대상에 의해 구성된 만큼이나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죽음으로 쓰러져간 사람들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죽음들은 나의 세계주의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내 사회적 세계의 우울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크레온의 칙령을 거역하고 바로 묻어줌으로써 죽음을 부르짖는 안티고네는 주권적 권력과 해계문적 국가 통일성을 증대하는 시기에 공적 애도에 대한 금지를 도전하며 정치적 모험을 감수하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인간이라는 표제에 포함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문화적 장애물에 맞서 싸우는 것인가? 페미니즘이 극복해야 하는 문화적 장애물 역시 권력의 작용 및 사라지지 않는 취약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반대는 여러 원천과 문화적 위치에서 나오며 무수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단일한 정치적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인신록적 타결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챈드라 모한티는 서구인의 시선 아래에서 법원적 권리를 바탕으로 세계 여성의 억압 족구를 비교 분석하는 틀이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행위 추세성을 오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획일화하는 그릇된 관념을 생산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틀은 제1세계가 진정한 페미니즘적 행위 주체성의 처소라는 관념을 재생산하면서 행위 주체성의 여러 양태를 제3세계의 맥락에 덧씌워서 예컨대 부르카를 입는 여성이 부르카가 갖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버틀러는 이 비평이 여전히 면밀하고 정확하며 국제적 연합의 가능성이 모한티를 비롯한 비평들을 기반으로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연합은 새로운 양태의 문화 번역을 모델로 삼아야 하며 각자가 다양한 위치와 주체 입장들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위에서 이런저런 입장에 대한 가치 평가하는 일과는 달라야 합니다. 많은 인식론적인 논점에 합의하지 않은 채로도 우리는 폭력에 맞서는 투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사소통 모델이나 주체 개념을 기반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페미니즘 운동가들과 사상가들의 구체적 연합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신론적, 정치적 신념들 및 행주체성의 양태가 때로 통역 불가능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체로서의 존재가 정치적 행위 주체성의 전제 조건을 고집한다면 우리를 결속하고 집단적 저항의 토대가 되는 더욱 근원적인 양태의 유전성을 지워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페미니스트 연합을 가능하게 할 조건은 인간의 본성이나 언어의 선언적 조건을 살피는 것만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 책임의 일부로서 문화 번역의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세계의 정치 언어를 제국주의적 착취의 문화적 말살에 직면한 여성에게 더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고정된 지형으로 나누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지역은 변동을 겪었고 한때 국경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밀집한 지점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가 너로 인해 혼돈을 겪는다면 너는 이미 나의 일부이고 나는 너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환하려면 너를 알기 위해 나의 언어가 부서지고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언어로 바꿔 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는 이 방향 감각의 혼란과 상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었고요. 저는 쭉 읽으면서 일단 이 책이 상정하는 독자가 조금 되게 명확한 게 독자를 상정해서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세기에서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해가는 어떤 그런 가치에 동참하면서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이런 논의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언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1세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어떤 모든 걸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배제하는 언어로 가는 거를 되게 빼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언가 좀 보편적인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견해를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들렸고요. 저는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도 제가 질문이 들었던 거는 위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이 어떠한 감정적 와해와 박탈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취약성, 애도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존재하는 방식 자체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 않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취약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없을지라도 취약성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는 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걸 전제하지 않는 거는. 근데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경험과 감정들이 이런 구조에 저항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책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현대 신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흐름과 어떤 미디어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구조들이 사실 개인들 사이의 유대나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해체하고 뭐가 되게 자율적 주체, 긍정적 주체를 통해 생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집단적 정치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필요한 주장이고 지금도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매년 시간이 지나가 바꿔가는 세상을 보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 자체가 개인적 고통에 머물지 않고 집단 정치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버틀러는 이런 모든 상호이용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러한 것도 사실 특정한 감수성이나 사실 이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 버틀러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는 이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기에는 지금의 문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그런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거를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로 만들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옛날엔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감수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공감과 어떤 본인의 상실의 경험을 느끼는 어떤 감성적 작용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감성이나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나? 그리고 누구나 이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과 모두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보통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청소년기든 성년기가 됐든 이걸 실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특정한 세문화적 구조 없이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1세기의 문법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뭔가 시민이라든지 다른 사람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면 옛날에 공동체적인 가치가 전제로 깔려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이 이런 1세기의 폭력적인 문법들이 다 퍼져나가가지고
대부분의 사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깨져갖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이러한 감수성과 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본화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과연 세계적으로 1세기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뭔가 페미니즘의 연대와 그런 국제적 협력을 얘기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근데 아마 지난 저희 한 3주 동안의 활발한 얘기를 보면은 또 각자 선생님들이 읽으셨으면서 생각났던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각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질문거리들을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